네, 드디어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습니다. 자, 역대 최장기간의 그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이제 연방정부가 어제 시간부로 어제 새벽 0시부로 정상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43일 만에 연방정부 기능이 재정상화가 된 건데,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된 건데, 43일 셧다운 최장기록, 신기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닫은 기간이 전례 없이 좀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다 회복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거는 바로 회복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길게는 앞으로 1주나 2주 정도 돼야 원상복귀, 그야말로 정상화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좀 천차만별로 좀 다릅니다. 자, 전국 공항과 국립공원이 재개되는 데에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꾸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그 경제 데이터 같은 거요. 그런 주요 통계,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은 1주, 2주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동안 차질을 좀 빚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항공업계에서는 셧다운 이후에 그 비행편이 정상화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이제 관제사들이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에 따라서 요건 관건이 그겁니다. 관제사들이 뭐 오늘부로 다 100% 복귀를 할 수는 없고 또 뭐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제사들이 100%다 복귀하는 게 빠르면 며칠, 길면 일주 아니면 그보다 더 좀 걸릴 수도 있다. 네, 그게 관건입니다. 관제사님들 빨리빨리 좀 그동안 했던 그 사이드 잡, 아르바이트, 네, 그만 좀 손 놓으시고 이제 정상적인 근무로 좀 빨리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공대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추수감 조절도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가장 우려했던 그 땡스기빙 데이 때의 항공대란, 공항대란은 없을 것 같다. 그 전까지 그 관제사들의 복귀는 아마 잘 정상적으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그 정상화 시나리오가 뭐 가능하려면 항공 관제사의 인력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뭐 미지급된 그 월급 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들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돌아가지. 야, 이거 뭐 매년 이러면은 이거 내 이 잡이 이게 시큐어하지가 못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동안에 한 43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했었는데, 사이드 잡으로 다른 일을 했었는데, 이게 낫겠는데? 내가 애써 공부해서 항공 관제사가 됐지만, 이 일이 낫겠는데라고 아예 안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관제사라는 일이 정말 보람도 있고 또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괜찮은 그런 직업이라는 좀 확신이 좀 있어야 이들이 빨리 돌아갈 텐데 이분들이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저는 좀 그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샨 더피 교통부 장관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한 6%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6% 감축하기로 한 걸 이제는 다시 철회합니다. 정상화됐습니다라는 그 선언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봤을 때 6% 정도 감축 운항되는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립공원, 뭐 박물관, 또 동물관 등등 아직은 100%다 문을 열진 않았고 뭐 제한적인 운영인데 뭐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 화장실 청소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이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 더미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 그 직원분이 안 나와서 그냥 입장료 없이 그냥 마구 들락날락 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이 안전상의 문제 또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게 질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100%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이나 뭐 국립공원 등은 하루 이틀 좀 늦게 정상화된다라고 해서 뭐 당장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찌 보면 가장 큰 혼란은 40일 넘게 공백 상태에 있던 각종 통계, 지표, 자료 수집하는 그 부처, 그분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고용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 또 물가, 또 소비 지출 등등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요 월별 통계의 수집이나 분석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다시 재가동하고 통계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정 부분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어떤 연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불가능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야 연준이 그런 통계를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이자율을 내릴지 동결할지 뭐 올릴지 뭐 올릴 일은 당분간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자율을 동결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듯이 이렇게 또 내릴지 뭐 이런 거를 그런 각종 지표 통계자료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없으니까 어떤 연준의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이달 1일부터 중단이 됐던 저소득층, 그러니까 셧다운은 10월 1일부터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그 푸드 스탬프라고 하죠. 스냅이라고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비 그건 이제 10월 달은 나갔지만 이번 11월 1일부터는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정상화된 지 어제 0시 이후에 정상화된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냐? 4,200만 명. 미 전국 인구의 8명 중에 1명인 4,200만 명이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계속 안 나올까봐 굉장히 이제 불안과 긴장 속에 있었는데, 일단 어제부로 이제 정상화는 됐습니다. 자,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그 보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헤드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그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식품도 대주고 그 교육도 해주고 하는 아주 어린 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아이들 그런 거는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예산이 빨리빨리 안 오나 봐요. 그래서 한 2주일 가량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거는 정말 몇 시간 만에 바로 정상화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이런 어린 아이들 문제처럼 뭐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천차만별로 정상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에 임금 지급이 중단됐던 공무원 및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그 정부 재개로 그 밀린 급여를 받게는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좀 시차가 발생하고 또 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바로 즉각 지급되는 게 70%, 그러니까 밀린 월급의 70%는 즉각 지급됐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한 사람들 바로 70%는 받았는데 나머지 30%는 시간을 갖고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제사가 같은 경우에 그 뭐 셧다운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밀린 월급의 7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 일주일 안에 줄게, 뭐 열흘 안에 줄게 이런 식으로 사정이 다 다르다. 뭐 각 부처마다 또 다 다르다. 이렇게 연방 인사관리국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셧다운은 끝났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왜? 뭐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셧다운은 끝났지만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그 케이스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제 이거는 셧다운이 끝났어도 왜 끝났어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으니까 끝났잖아요. 근데 그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그 중단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의 지급을 다시 해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은 중단된 그 상태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겁니다. 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셧다운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은 바로 이 의료비 문제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장기 셧다운의 부담을 감수하고 건강보험, 이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계속 이제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결국 이제 합의된 통과된 임시 예산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이게 셧다운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건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요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그 보조금 대상자들의 그 건강보험료가 적게는 지금보다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그 의료비, 보험비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료 문제를 놓고 그래서 이제 여야가
연방정부 기능은 정상화됐지만 지금 이후부터 여야가 이제 다시 격돌을 할 전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도 많은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인데요. 폴 크루그먼 박사는 공화당은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하자라는 그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진보적이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했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은 그걸 지금 수용하지 않은 그 아마 후폭풍을 내년에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왜냐하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거나 또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등한 보험비를 내게 되거나 이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결국 민심이잖아요. 민심. 네. 그러면서 이제 이같이 2천만 명에 달하는 혜택 중단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려운 저소득층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년에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왜 안 받았어? 그걸 연장시켜주지 왜 안 시켜줬어? 그런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또 한쪽 사이드만 봐서 해석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달라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안 해줬지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혜택을 줄 아이디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다른 지원금,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주지 않고 지금은 이제 보험회사 주는 거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불짜리 보험이야? 그러면 나라에서 250불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는 250불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기금을 사람한테 직접 주겠다.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또 맹점은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면에서도 완벽하다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도 사실은 그 약점은 물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정말 100% 의료비에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필터링, 검증 절차 뭐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인력이고 그것도 또 돈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결국 그 돈 받아서 내가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써버리면 만약에 정부에서 그걸 모르면 정부에서 국민한테 의료비 가입하라고 돈은 줬는데 가입 안 하면 그게 검증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또 그걸 검증을 하려면 또 나라에서 돈이 들고 이제 이런 그 어차피 완벽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로 정치학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는요. 셧다운 이후의 쟁점은 의료비, 식량비, 그리고 주거비 등등 결국은 민생 문제로 급격하게 이동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민생 문제로 급격하게 이동이 언제? 네, 내년에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제 1월 달이 다 돼서 2026년이 되면, 즉 중간선거가 있는 해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민생 문제가 온 나라의 주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역시 그 정치인들은요, 이 그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민생 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뭐 잘 못하니까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생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민생과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민생 관련된 정보 좀 몇 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구독 눌러 놓으시고 민생 문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생 정보 그러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코가요, 자체 브레이드. 코스코에 가면 컬클랜드 시그니처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아시죠? 코스코가 직접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서 자신들이 직접 일종의 OEM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어디서 납품받아서 판매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코스코에 자체 브랜드가 붙어 있는 컬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가 되어 있는 와인, 스파클링 와인 약 94만 병, 4만 병, 거의 100만 병 가까운 와인을 리콜합니다. 그런데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뭐 와인이 좀 맛이 변질됐습니다. 아니면 와인이 뭐 상했습니다. 사실 뭐 와인이 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여하튼 뭐 맛이 변질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콜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부 제품에서요, 이 와인을 개봉하기 전에 그냥 와인을 가만 놔뒀는데 갑자기 이 와인이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와인을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사고가 실제로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이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다라면서 이 와인의 즉시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폐기 처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와인이냐?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콜 대상은 코스코의 그 컬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가 붙어 있는 발도비아 데네 프로세코, 발도비아 데네, 그리고 이제 프로세코라는 것은 이제 그 이탈리아 와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탈리아 와인 프로세코. 그리고 DOCG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DOCG라는 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검증한 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꼭 비싼 건 아니어도 그런데 이제 이 DOCG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컬클랜드 시그네처라고 붙어 있고 발도비아덴의 프로세코 DOCG로 되어 있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코스코 매장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요. 가격도 안 비싸요. 언더 $10 정도로 판매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서 그리고 코스코 와인은 어느 정도 좀 검증됐잖아요. 뭐 저도 코스코에서 와인 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코스코에서 한 20불에서 30불 사이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뭐 맛도 개런티, 품질도 개런티인데 요건 좀 싸기는 하네요. 언더 $10로 판매되는 이 스파클링 와인인데 문제는 맛이 아니라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파손 사례는 현재까지 수십 건이 보고됐는데요. 이 중에 어떤 한 분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인병이 터지면서 유리 파편에 손을 베이는 그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병 내부의 그 고압 탄산 가스가 불안정하게 축적이 돼서 병이 터지는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의 유리 두께나 또는 콜크, 밀봉, 불량 등이 있을 경우에 아주 미세한 결함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와인병이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그 와인병의 두께도 적정 두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미세하게 그게 부족한 거죠. 살짝 미세하게 얇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탄산가스 같은 것도 정확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또 미세하게 넘쳤다거나 탄산가스는 미세하게 넘쳤고 유리병은 미세하게 얇고 뭐 이런 게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혼자 스스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P통신도 굳이 딸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냉장 보관되어 있는 와중에도 어느 순간 자기가 혼자 스스로 펑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AP통신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와인 반드시 갖고 있으면 폐기 처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스코에서는 이미 리콜이 됐지만 혹시 사가서 집에 갖다 놓으신 분들은 즉시 이 영상 보시는 즉시 스탑 시켜놓고 빨리 가서 폐기 처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냉장고에서 터지면 곤란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또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조만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헬시 국가경제위원장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요. 모든 국가들과 무역 협상이 다 끝났습니까? 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조만간 식품 관세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관세는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변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뭐 인상할 것입니다. 더 관세를 때릴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식품에 관련된 그것도 특정 식품에 관련된 관세는 인하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시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스캇 베센트 장관도요. 그 팍스 뉴스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또는 우리 미국에서 재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대 발표가 앞으로 며칠 안에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커피하고 바나나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커피와 바나나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나 플러스
몇 가지 과일들을 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들은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입니다. 결국 그 인하가 빨리 조만간 관세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소고기하고 이제 커피를 콕 집어서 말하면서 소고기와 커피의 높은 가격,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놔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커피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그 물가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난 11월 4일 지난 4일 이번 달 4일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뭐 뉴저지주, 뉴욕시, 뭐 버지니아주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공화당이 사실상 패배했잖아요. 이제 이게 그대로 내년 중간 선거로 가면 큰일이니까 상하원이 뭐 지금 다수당이 막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제 여론을 좀 민심을 좀 가져올 이유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막 물가가 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몇 가지 물가만이라도 내려야 되는 지금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커피 그리고 바나나 등 과일 등등등 식품에 대한 물가를 좀 내리게 관세를 빨리 내리겠다라는 거. 요거 아마 조만간 며칠 내에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 나오면 또 제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민생 정보 민감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생 정보는 계속됩니다. 미국이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대해서는 근데 반대로 관세를 더 막 두드러 때리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최고 107%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에 내년부터는 이탈리아산 파스타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유럽연합산 전 품목에 1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그래요. 유럽연합산 전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특별히 거기다가 플러스 부가적으로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대해서는 92%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5% 플러스 92%니까 얼마예요? 107%였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넘는다는 거는 기존 가격의 2배가 넘게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관세안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발효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이탈리아산 파스타의 가격은 즉각적인 더블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 유통업체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4달러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탈리아산 파스타 그 한 봉지 가격이라면 내년 1월이 지나면 8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세 대상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요 이탈리아산 파스타 브랜드는 거의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탈리아산 말고 그럼 뭐 다른 거 파스타를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파스타 하면 이탈리아니까 왠지 모르게 그 이탈리아 국기가 이렇게 딱 붙여져 막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파스타를 사면 왠지 그 뭐 좀 정통 파스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음식에는 사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혹시 나는 꼭 그래도 이탈리아 파스타 먹어야 되는데 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올해 안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충분히 구매해 놓으시고요. 뭐 이렇게 2배 이상 막 가격이 올랐다면 굳이 내년에는 이탈리아산 파스타 아니어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생정보 계속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무려 3,00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어제 연휴 기간 동안 식품, 음료, 또 유아용품 그리고 각종 세제 등 소위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자로 이미 인하했습니다. 자, 타겟은 또 역대 최저가인 땡스기빙 데이의 4인용 식사 세트를 다시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인용 식사 세트 중요하죠. 자, 오는 16일부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는 16일부터 다음 주로 보시면 되죠. 오는 16일부터 판매되는 이 세트 가격이 $20 미만으로 책정됐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아서 4명이 도란도란 뭐 그렇게 화려한 호화 만찬은 아니어도 그래도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도란도란 한 끼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세트가 under $20, $20 미만으로 지금 만들어져 세트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퀄리티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도란도란 땡스기빙 데이 먹으려면 뭐가 필수예요? 그 칠면조, 터키가 필수잖아요. 이제 터키는 그 타겟에서 파운드당 79센트로 책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땡스기빙 데이 그때랑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다면 뭐 가격이 인하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동안 다른 건 CPI는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터키를 그렇게 저렴하게 스타트를 해서 출시할 수 있으니까 4인용 한 끼 식사 세트도 터키 고기를 포함해서 언더 20달러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타겟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4인용 식사 세트라는 게 이제 얼마인가? 이런 게 사실 이제 미국인들의 그 연말 소비 액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민감한 4인용 식사 세트를 타겟은 선제적으로 저렴하게 내놓고 이제 연말 홍보를 공격적으로 좀 시작한 겁니다. 자, 타겟이 이런 반면에 월마트가 어찌 보면 타겟보다는 좀 더 미국적인 그런 뭐 소매 업체긴 한데 월마트는 조금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자, 일단 전해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마트는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한 달 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분석을 보니까 월마트는 특정 품목이 최근 몇 달 사이에 50% 이상 가격이 오른 것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컨대 냄비와 뭐 프라이팬 같은 거 그런 어떤 이제 냄비하고 프라이팬 세트로 내놓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세트로 내놓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트로 파니까 싸겠지라고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냄비하고 프라이팬 세트 가격이 한 4개월, 5개월 전에는 $99였는데요. 지금 은근히 올라서 이게 무려 $149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돼 있다고 무조건 쌀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월마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싼 건 싸지만 어떤 거는 싼 것 속에 슬그머니 숨어져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조심하시고요. 다만 이제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를 꼭 집어서 갑자기 또 땡큐 월마트 막 그랬어요. 월마트가 올 연말 가격을 내려서 지난해보다 쇼핑 예산을 절약하게 해준다라면서 땡큐 월마트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영상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월마트가 그렇게 싸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땡큐 월마트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할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좀 찾아봤더니 월마트의 경우에는 어떤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냄비 프라이팬 같은 거 세트로 하는 거는 은근슬쩍 가격을 막 50% 올려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 특히 이제 땡스기빙 때 많이 먹는 그런 식품 같은 거에는 가격을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면 월마트가 좀 땡큐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인 제너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조금 이제 좀 약간 트리키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겁니다. 매 아이템마다 잘 보시라고요. 아주 일부 품목에만 월마트는 그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인한 것에 대해서 구입하면 뭐 나쁘진 않지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타겟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아이템을 인하했다라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 단돈 10센트라도 인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월마트는 꼭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번 연말 시즌을 앞두고 식품 부문만 놓고 이 월마트 측은 지난해보다 우리 식품은 더 저렴합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식품은 있죠. 그러니까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니까 월마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분별 능력을 갖고 이제 월마트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마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그 인상 압력이 높습니다만은 특정 계절 또는 어떤 프로모션 품목에 한해서 가격이 좀 많이 인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품과 이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세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해서 판매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특히 이제 식품과 관련돼서는 조금 싸게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를 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월마트 했는데 월마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생정보 민감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는 몇 가지 조금 더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 체포, 구금, 그리고 뭐 추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진
출국 그렇게 됐죠. 예, 추방 형식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추방이냐 자진 출국과냐는 180% 틀립니다. 추방으로 가면은 두 번 다시 미국에 못 돌아오지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가면 다시 이제 서류만 잘 만들어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행히 그분들이 다 갈 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뉴스가 이제 오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때 구금 사태 당시에 체포됐다가 풀려나서 한국으로 귀국한 300여 명의 근로자 중 300여 명의 한국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최근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대요. 조지아주 서베나에 거주하는 그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 한인회장. 미국에는 뭐 LA 한인회장, 뭐 뉴욕 한인회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뉴욕이나 LA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인회만 해도 몇십만 명을 아우르는 한인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 지역은 사실은 어떤 특정 시 하나만 하기에는 뭐 한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애틀란타 갔을 때도 그걸 느꼈어요. 이제 물론 애틀란타라는 한인회도 따로 물론 있지만 그걸 조금 이제 규모를 좀 크게 뭉뚱그려서 동남부라는 것은 이제 동부는 빼고요. 동부는 뭐 뉴욕 이런 데는 치면 워낙 많으니까 그 약간 동쪽과 약간 남쪽 요걸 이제 동남부 특히 이제 조지아주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동남부 한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태환 동남부 연합 한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9월 이민 단속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중에 3명이 지난달 B1 비자, B1 비자는 단기 상용 비자거든요. B1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했다라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만나봤더니 그분들이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 당시 구금됐던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거 조지아주 그 공장에서 마치지 못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조지아주로 다시 출장 형식으로 다시 와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 대단하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이건 웬만큼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게 없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뭘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그걸 다 손 내려놓고 체포됐다가 다른 데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나? 하여간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상에 그 툴은 여기다 놓고 그 전선 이렇게 막 묶으려고 하다가 모든 걸 놔두고 왔는데, 마침 자식 같은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금 당시에 처절했던 생각은 두 번 다시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일하다가 두 손 놓고 왔던 그 일터, 이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하튼 개런티 해준다니까 문제없게 다시 와서 그 하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세 분이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세 분입니다. 임태환 회장은 이들은 그 미국 입국 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올 때 기존에 발급된 그 B1 비자를 똑같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B1 비자로 왔고 그런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그 서베너 타임즈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이라는 분도 계신데요. 이제 이분도 그 3명의 한인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 대화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달부터 이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몇 명씩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출장자들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그 이스타라고 하잖아요. 전자 자동 입국 허가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스타보다도 시간이 좀 더 이제 이스타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주 이제 좀 더 걸리더라도 다 B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정말 괜찮을까라고 이제 걱정은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공항 입국 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사실 저도 아무런 그분들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저도 그냥 같은 한인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 때 괜찮나? 또는 들어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할 때 지난번에는 그 일 한다고 잡아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비자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정말 괜찮을까? 좀 걱정이 저도 되는데 당사자인 그분들은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당장 본인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다 확약서를 받았답니다. 확약서.
무슨 그 확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정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이 B1 비자가 명시된 그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이메일로 다 받아서 그 이메일을 한 장 프린트아웃 해서 들고 또 뭐 전화기에 속에 넣어놓고 다 그걸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면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야 니네 국무부가 나한테 이렇게 개런티 한다고 문제 없다고 말해서 나 그거 믿고 온 거니까 체포하면 안 돼. 뭐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하튼 체포, 구금, 석방 등을 거쳐서 한국으로 귀국한 그 한국 근로자 일부가 그 소지한 B1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해서 이제 미 대사관으로부터 기존 비자 사용으로 그 기존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분 그 3명으로 인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그 B1 비자로. 그때 문제가 됐던 그때 B1 비자 갖고 일한다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잡아가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말로는 공식적으로는 무슨 잘못을 시인했다거나 또는 공식적으로는 사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시 그걸로 들어오면 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고 대사관이 각 개개인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낸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비자를 갖고 2달 전에는 체포되고 구금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거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형평성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이민법이면 이민법인데 똑같은 이민법이 개정된 것도 없는데 그 사이에 똑같은 이민법을 갖고 2달 전에는 잡아가고 구금하고 지금은 괜찮아요. 오세요. 일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똑같은 비자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형평성, 불균형성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은 그 당시 2달 전에 잡아가고 체포되고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일해 주세요라고 한 그 이메일이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서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 기술을 미국 사람들한테 전수해 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전수를 해 주기를 위해서라도 아마 거액의 그 피해 보상 그 합의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이분들 계속 들어와서 일하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배터리 기술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고 고급 기술이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평생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걸 했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런 기술을 전수받으려면 앞서서 그렇게 한 그 일에 대해서 피해 보상 그 합의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술자들 다 들어와서 기술 전수해야 합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프리런치는 없는 거죠. 프리런치는 없죠. 공짜는 없는 거죠. 공짜는 체포됐다가 구금됐다가 석방된 그 한국 분들요.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던 안 하던 이 소송에 동참하게 되면 나중에 좀 적으면 몇십만 불, 많으면 정말 100만 불 이상까지도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건 딴 뜻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서 피해가 인정이 되면 보상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아마 그래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지도 않을까. 일주일 구금된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생각도 별도로 과외로 잠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 페니죠, 페니. 페니의 생산 중단을 지시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실제로 필라델피아 조폐 시설에서 엊그제 이틀 전에 그 마지막 1센트 동전 생산을 하고 이틀 전 생산을 끝으로 어제부터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합니다. officially.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센트 동전의 그 제조 비용이 1센트라는 그 액면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면서 지난 2월 재무부 장관에게 1센트짜리 동전, 즉 페니 신규 생산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1센트 동전 그 페니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 페니 하나 만들어 가는데 1달러 69센트가 들어요. 1달러 69센트. 아니, 1센트짜리 만드는데 1달러 69센트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거죠. 펜이 생산 중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면 1년에 한 5,600만 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중단 후에도요, 1센트짜리 그 동전은 여전히 법정 화폐로 남게는 됩니다. 그런데 재무부는 현재 약 3천억 개의 1센트짜리 동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걸 막 수거해서 억지로 없애고 그걸 어떻게 다 수거해요? 수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서랍 속에 있는 1센트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1센트짜리 찾아서 좀 갖다 주세요. 1센트짜리 하나 찾아가면 뭐 한 1불 준다고 그러면 1불? 1불이라도 아마 안 찾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한 10불, 20불 준다 그러면 모를까? 그냥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 수거를 다 못 하고요. 자연 도태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 방법이 있죠. 모든 사업체들이 가격을 5센트 단위로 맞추면 됩니다. 왜? 5센트짜리 니켈 그 동전은 스틸 우리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불 99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분간은. 1불 99가 아니라 1불 95 아니면 뭐 2불 하든지.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이제 듣기 싫은 소리가 1불 99 이거예요. 아, 진짜.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인 미국에서 1불 99가 뭐 1불 99가 그냥 2불이면 2불이지. 제일 듣기 싫은 게 이제 그거였는데 이제 1불 99 소리는 조만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1불 95 아니면 2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5센트 단위로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페니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센트짜리 동전은 1793년에 처음 발행돼서 지금까지 무려 232년간 미국에서 유통돼 왔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반 유통용 1센트 동전은 공식적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만은 이제 콜렉션 하는 거, 그 수집용 1센트짜리 동전 생산은 앞으로도 제한적으로는 조금씩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콜렉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이제 엄연히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동전의 생산이 중단된다. 이런 게 말이 돼? 아직은 뭐 5센트 단위로 막 바뀐 게 아니니까. 엄연히 공식적으로 1센트라는 액면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사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 등에서 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번에 미국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로 그 최저 액면 가치의 그 동전 생산을 중단했던 바 있습니다.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큰 문제 없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당 동전의 사용 용도가 없어지는 형식으로 이제 동전이 없어진 그런 현상을 겪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1센트짜리 동전, 펜이 지금부터는 뭐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일은 없다 하더라도 버리지는 마시고요. 잘 모아 놓으시기는 바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길 가다가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길 가다가 바닥에 1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걸 뭐 줍느냐고 허리 굽혀서 그걸 줍느냐라는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길 가다가 1센트짜리가 있으면 그걸 줍느냐고 허리 굽혀서 줍고 안 하실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99%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99%가 아니라 저는 뭐 99.9%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1센트짜리 앞으로는 야 이거 귀하대 더 이상 안 나오대. 그러니까 뭐 1센트를 그 1센트라는 가치가 탐이나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안 나온대 해서 주술 겁니다. 앞으로는 모아 놓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좀 귀하다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한 방송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와 사회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걸 봤는데 그 사회자가 게이츠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길을 가다가 100불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면 당신은 그것을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 줍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역시 세계 최고 부자라 그런지 그렇게 돈은 필요 없군요. 그래서 안 주시는군요. 라고 했더니 게이츠 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걸 허리 굽혀서 줍는 시간보다 내가 100달러를 버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리 굽혀서 줍는 그
1초, 2초, 뭐 글쎄 2초까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1초, 2초 그걸 줍는 시간보다 내가 100달러를 버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안 줍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인터뷰를 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100달러 줍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인데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줍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러면 액수는 과연 얼마일까요? 뭐 여러분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줍지 않아도 될 허리 굽혀서 줍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액수는 얼마일까요? 뭐 이번에 없어진 페니? 아니 페니는 뭐 값어치를 따지면 줍지 않아도 되지만 뭐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희귀해서라도 지울지 모르겠어요. 자, 뭐 그렇다면 페니는 그렇다 치고 페니는 이제 예외하고 그렇다면 쿼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주실래요? 25센트짜리 동전 주실래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니 난 그것도 안 주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것도 다 돈인데 뭐 주실 분도 계시겠죠. 이건 뭐 정답은 없겠죠. 예, 그저 제가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빌 게이츠 100달러짜리 안 줍는다고 하길래 그 생각이 나서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요. 공공장소에 떨어져 있는 돈은 경찰서로 가져가야지 마음대로 주워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동전 하나 떨어진 거 주웠다고 경찰이 잡아갈 일은 없겠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룰대로 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말은요. 100불짜리 이상이 되는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오는 그런 주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